한국의 한 종합병원 안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초췌한 몰골로 왼쪽 팔을 움켜잡고 간호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심각한 표정의 의사가 들어와 귓속말로 뭔가를 속삭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은 엉엉 울더니 자신의 왼쪽 팔을 고무줄로 심하게 묶기 시작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윌리엄스입니다.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며 대학에서 가끔씩 강의를 하고 있어요. 7살 난 아들 잭이랑 남편 마이클과 재밌게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소방관이에요. 산호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헌신적인 가장이랍니다. 대학 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졸업과 동시에 결혼했죠. 모든 게 만족스럽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방관으로 받는 월급은 우리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기에 빠듯했습니다. 연간 $80,000에서 $100,000 사이를 받았는데 언뜻 보면 큰 금액처럼 보이지만 산호세 같은 대도시에서는 전혀 여유롭지 않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그랬고요. 산호세는 실리콘밸리와 가까워 생활비가 천정부지로 높은데요. 특히 주거비와 생활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금만 해도 $3,000였습니다. 이 밖에도 공과금, 전기료, 수도료, 그리고 인터넷 요금은 물론 아이가 자라면서 교육비도 무시 못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였습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한 병원 방문조차 큰 비용이 들었거든요. 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컸고 참다 병원에 가면 수백 달러씩 깨졌습니다. 이런 부담은 고스란히 저희 재정 상황에 영향을 미쳤죠. 이렇게 살다 보니 남는 돈은 거의 없었어요.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었고요. 남편 혼자 외벌이는 힘들기 때문에 가족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프리랜서라도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수입은 매달 들쭉날쭉해서 불안한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건강에 이상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과로 때문인 줄 알았어요. 컴퓨터 앞에서 매일 번역을 하니 어깨와 허리가 계속 아팠거든요. 또 집안일에 육아도 병행하니 피로가 쌓인 게 당연하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징후도 보였습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책이나 빨래를 개는 것조차 금방 피곤해졌습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깊게 잠들지 못했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 전체가 마치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만성 피로라고 생각하며 넘기려 했지만 불안감이 서서히 제 마음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단에 설 때도 차이를 느꼈어요. 일주일에 2번씩 출강하는 산호세 주립대 수업에서 어지러워 몇 번이나 교단에 기댔습니다. 언어학 수업 중에는 말이 자꾸 끊기고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면서 불안했습니다. 단순 피로일까? 아니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강의 중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현대번역 이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면서 균형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학생들이 놀라 뛰쳐나왔고 주변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고 정신을 잃은 채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산호세 메디컬 센터에 도착한 건 불과 15분 안짝이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제 상태를 간단하게 확인한 후 피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빈혈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요즘. 철분제만 꾸준히 복용하시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의사는 약을 받아가면 낫는다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 알고 있었거든요. 빈혈 정도로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추가적인 건강검진을 하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컸고 의사의 말이 사실이길 기도하면서 빈혈 약만 받아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은 약을 먹어도 그대로였습니다. 병원을 다시 갈까 고민을 하던 중 결국 수업 도중에 또 한 번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구급차를 불렀고 이번에는 산호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 중 하나인 스탠퍼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는 동안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차가운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아픈 와중에도 구급차 요금으로 $1,000가 나갈 생각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더해졌습니다. 스탠퍼드 병원은 이전 병원보다 더 컸고 환자로 더 북적였습니다. 사람이 많다 보니 위급해도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 대기를 하게 되었는데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아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과 공포가 밀려오자 시간이 점점 더디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은 여러 환자들로 혼잡했고 의사들은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제 상태를 체크하러 오긴 했지만 제 차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2시간이 넘게 기다린 끝에 의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던 의사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혈액 검사, 엑스레이, CT 스캔까지 받으며 거의 하루 종일 병원에서 지내야 했죠. 지쳐가던 저녁, 마침내 담당 의사가 저를 호출했습니다. 얼굴에서 진지함을 읽었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차트지만 보고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혈액암의 일종으로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세포가 암세포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러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난치병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백혈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거든요. 의사는 빠르게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치료 비용은 상상 이상으로 비쌌습니다. 입원 비용은 하루에 수천 달러는 기본이고 항암과 병행하면 훨씬 더 비쌌거든요. 보험이 있다고는 했지만 커버되는 부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머릿속에 둥둥 떠다니는 청구서를 보고 있자니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치료비 문제도 큰 부담이었지만 아들 걱정도 컸습니다. 이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혈액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 때문에 과거의 악몽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병상에서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무력감과 공포는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녔거든요. 지금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아버지를 돌보며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아이에게만큼은 이런 아픔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고요. 건강하게 결혼도 시키고 손주도 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요. 다만 문제는 병원비였습니다. 생사 앞에서도 돈 걱정이 먼저인 게 참담하더라고요. 만약 항암 치료를 받는다면 매달 수천 달러의 치료비가 필요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하면 생존 확률이 확 높아질 거라 했지만 비용이 너무 컸기에 모험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모아둔 1억은 아들이 대학 갈 때 쓸 학자금으로 저 하나 살자고 이 돈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 사는 준이 엄마가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이민 2세대로 남편과 함께 산호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서 돈도 잘 쓰고 정도 많아서 동네 사람들 경조사에는 꼭 참석해주는 의리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준이 엄마는 다짜고짜 저보고 산호세 외곽에 있는 용한 한의원에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 한국에서 한약을 먹고 고질병을 치료한 경험을 얘기하며 믿져야 본전이라면서 면역력이라도 높이는 한약이라도 지어 먹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의학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졌어요. 풀뿌리를 다려 먹는다고 병이 나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고 솔직히 미개한 원시 시절의 민간요법처럼 들렸답니다. 그런데 준이 엄마가 돌아가고 나서 생각해보니 문득 죽는 것보다는 민간요법으로라도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한의원을 찾아가기로 했죠. 한의원 원장은 저를 진맥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백혈병은 한방 치료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방으로 가세요. 내과에 가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컨디션 조절이나 합병증 정도를 한약이나 침으로 다스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종양을 떼어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의원까지 온 걸 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일 것 같은데 혹시 괜찮다면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서울의 좋은 병원에서 암 전문 의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금액은 미국의 4분의 1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연락드려 놓을 테니 어떻게 한번 가보시겠어요? 원장님의 솔직한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치료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 오히려 신뢰가 갔거든요. 하지만 한국행에 대해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잘 모르기도 했고 그곳에서의 치료가 정말 효과적일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큰 병이 걸리면 여러 병원에서 진단받으라고 하잖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의원도 찾았습니다.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는 수학교사 차우루의 남편이 중의원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동네에서 꽤 유명한 곳이었지만 덤터기를 씌운다는 소문도 있고 사기꾼이라는 말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뭘 가릴 때가 아니었죠. 차우루 남편은 제 상태를 보더니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 일기 혈액암은 제가 장담컨대 반년 안에 완치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통의학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로 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한 병도 고치고 있기 때문이죠. 시간과 돈만 있으면 요즘에는 에이즈도 고치는 세상입니다. 보아하니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다 쇼입니다.
의료 관광이라고는 하지만 관광만 하고 오고 막상 치료되는 게 없다고 분노해요. 한국 사람들 말 믿지 말고 저에게 맡겨주세요. 고국을 떠나 다른 곳에서 몸에 칼을 대는 것도 싫었고 우선 이렇게라도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커서 당장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의사가 진행하는 치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했습니다. 저보고 매일 아침에 뱀이 쓸개즙을 짜서 마시라고 시키기도 했습니다. 뱀이 쓸개는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암세포를 제거하고 몸의 균형을 회복시켜줄 것입니다.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암 치료에 사용된 전통 요법이니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오히려 하다가 안 하면 부작용이 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태양이 뜨기 직전에 맨발로 흙을 밟으며 30분간 걷는 것도 빼놓지 말라고 했죠. 흙에는 대지의 기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기운을 통해 몸의 기운을 정화하고 혈액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진지하게 말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가 농담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임에도 의심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산삼 뿌리를 한 달 동안 매일 다려서 마시는 것도 권유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깊은 산속에서 직접 구해온 것인데 무려 3,000달러나 한다고 했죠. 아들과 평생 함께 지내기 위해 이 정도 돈은 쓸 수 있지 않냐며 저희 모성애를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뱀이 쓸개즙과 산삼을 복용하는 데 사용하다 보니 한 달 반 사이에 7,000달러나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반년만 치료하면 완치할 거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제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준이 엄마는 제가 중의원을 2달째 다니며 점점 더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행동에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더 이상 이렇게 보고만 못 있겠다. 차오르네 중의원, 순 사기꾼들이야. 전혀 치료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잘 아는 한국의 의료 코디네이터를 소개해 줄 테니 제발 한국 가자.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돈이 걱정된다고 실토했습니다. 준이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살고 나서 돈 걱정을 해야지. 죽고 나면 돈이 뭔 소용이야. 아들도 그걸 바라지 않을 거야. 나 미시시피 살 때 옆집 아줌마는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었거든. 다행히 한국 가서 치료받고 다 나았다니까. 준이 엄마는 계속 저를 설득했습니다. 남편 친구는 3년 전 스키를 타다가 사고로 척추를 다쳐 한동안 걷지도 못했다니까. 미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비가 최소 20만 달러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같은 치료를 받는데 5만 달러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믿져야 본전으로 한국으로 갔고 결국 지금은 잘 걸으면서 옛날처럼 살고 있어. 한국에는 전문적인 암병원이 많아. 서울만 해도 몇 개야. 미국에서 치료받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 나올 텐데 한국에서 받으면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절반, 아니 그 이상 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준이 엄마는 본인의 일처럼 진지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아들 생각만 하라고 했습니다. 아들 이야기에 저는 그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당시 남편도 큰 힘이었지만 준이 엄마가 아니었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그토록 진심으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지할 수 있는 큰 힘이었거든요. 준이 엄마는 제 사정을 알자 사비를 들여 한국 코디네이터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감사했지만 나중에 은혜를 갚자는 마음으로 지금부터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코디네이터는 환자들이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였습니다. 항공권 예약부터 병원 예약, 숙소 구하는 일까지 모두 해결해 주었죠. 그녀의 유창한 영어와 따뜻한 목소리는 만나보기 전부터 깊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미국에서처럼 몇 달씩 대기할 필요도 없이 한국 가서 바로 검사받고 치료를 시작해봐요.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탔을 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옳은 선택을 했을까? 한국에서 과연 치료가 잘 될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비 부담을 그나마 한국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병원비를 댈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건강히 돌아오는 것만 생각하자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집과 차를 팔아야 했을지도 몰랐기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를 탄 게 맞는 일을 한 건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코디네이터가 준비한 차에 타서 서울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려서 거대한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가는 동안 마주한 서울은 제가 생각한 이상이었습니다.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초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산호세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발달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산호세에서 다녔던 병원은 5층을 넘기지 않는 작고 낙후된 건물을 많이 사용했는데 서울의 병원들은 마치 작은 마천루처럼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아산병원 암센터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말 그대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거대한 유리벽이었고 그 너머로 최신식 의료 장비들이 일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LED 조명들이 병원 내부를 환하게 밝히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돈된 로비는 마치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럽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들려오는 자동문 소리와 기계적인 알림음은 마치 내가 미래의 의료 기술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기분마저 들었다니까요. 입구 바로 앞에는 병원의 안내 데스크가 자리하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친절한 미소로 환자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걱정하지 말라며 여기가 치료를 위한 최고의 장소라는 듯 안심시키는 미소를 건넸습니다. 한국말로 여러 정보를 주고받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속에서도 영어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코디네이터와 동행하고 있었지만 혼자서도 올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로비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류를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으로 보이는 아시아인들뿐만 아니라 서양인 환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네로라 하는 병원을 두고 여기로 향한 이유는 분명 뛰어난 의료 서비스를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이미 여러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혼잡하거나 혼란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산호세에서 겪은 것과는 차원이 달랐죠. 모든 절차가 매끄럽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접수할 차례가 오자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보고 담당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코디네이터도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영어로 진행하면서 절차를 공유했습니다. 직원은 미리 준비된 영어 서류를 건네주며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모든 검사를 오늘 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게 거의 불가능했죠. 서류 작업이 많고 검사 결과도 며칠씩 걸리곤 했으니까요. 10시간 넘게 고생해서 날아온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 병원 안을 걸어보았습니다. 벽에 설치된 전자 안내판에는 진료 일정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각 진료실로 이동하는 경로도 쉽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 언어로 보여줘 복잡한 병원 내에서 길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외부에서 보던 세련된 건물과 달리 복도 끝에 마련한 휴게 공간은 환자들의 쉼터도 있었습니다.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큰 창문을 통해 자연 채광이 들어오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시간이 되자 진료를 볼 수 있었고 의사는 항암 치료 계획을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치료를 미국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금액이 30% 정도밖에 안 한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었죠. 의료 서비스 수준이 미국과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놀라웠고 동시에 이걸 누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2인 1실에서 생활했지만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저와 병실을 함께 쓰던 환자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관절염을 못 고쳐서 한국에 온 50대 여자 부자였습니다. 2달 잘 치료받고 2다리로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빌라덴의 사촌 동생이 면회를 온 적도 있는 곳이라며 걱정 말고 치료에 전념하라는 격려도 해주고 퇴원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의료진들의 태도였습니다.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는 간호사들은 항상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그 와중에 환자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잊지 않았습니다. 태도는 프로페셔널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환자가 진정으로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특히 미국과 너무 비교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미국의 병원은 항상 소란스럽고 긴 대기 시간이 기본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마치 기계적으로 움직였고 늘 피곤에 절어 있어서 환자를 대할 때도 무심하거나 서둘러 일을 처리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바쁜 일정에 쫓기며 환자들을 그저 하나의 숫자처럼 대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것은 혈액 검사를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피 검사를 받기 위해 조심스레 팔을 내밀었지만 간호사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둘러 바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바늘이 제대로 삽입되지 않으면서 강한 통증이 느껴졌고 피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사과 없이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때 저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환자로서 돌봄을 받는 느낌은커녕 그저 병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로 느꼈기 때문이죠. 의료비는 매번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청구되었지만 그에 걸맞은 치료나 배려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아산병원에서 느낀 감정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의료진들은 단 한 번도 제게 짜증 섞인 표정을 짓지 않았고
오히려 제 건강 상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주사를 맞는 과정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간호사는 조심스럽게 제 팔을 만지며 제게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사를 놓을 때 조금 따끔할 수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천천히 숨을 쉬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얼마나 안심시켰는지 모릅니다. 환자가 당연히 느낄 수 있는 두려움을 공감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고, 따끔하는 순간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천덕꾸러기라는 느낌이었다면 한국에서는 저를 소중히 다뤄야 할 객체로 봤으니까요. 이렇게 만족스럽게 지내다 보니 차도도 좋았습니다. 점점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5개월이 지나자 혈액 검사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년 전과의 저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적처럼 느껴졌죠. 만약 중요한 말만 듣고 미국에서 치료했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용기를 내서 한국으로 온 제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의료진들의 따뜻한 배려와 첨단 의료 기술 덕에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저에게 새 삶을 준 한국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 공릉에 위치한 체육훈련시설. 이른 아침부터 젊은 청년들이 땀 흘리며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비장한 얼굴로 트랙을 달리는 한국 예비 선수들 옆으로 일본인 여자들이 걸어오네요. 훈련하러 온 선수들처럼 보입니다. 뿌연 아침 안개가 낀 트랙을 이리저리 둘러보는 일본 선수들의 표정은 너무나 경직되어 있는데요. 흘끔흘끔 한국 남자 선수들을 훔쳐보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고 있던 긴 바지와 후드티를 벗어 던집니다. 과연 이들은 왜 갑자기 옷을 벗었을까요? 한국에는 어쩐 일로 온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여자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타나타 칸나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동료 육상 선수들과 함께 한국 전지훈련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육상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일본의 해안가 도시인데 얼마 전 기록적인 폭우로 훈련 시설이 전부 침수되어 버렸거든요. 훈련 장소 한 곳이 침수되었다고 해도 도심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또 다른 훈련 장소가 있어 그곳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일본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육상을 하는 선수로 등록된 사람만 45만 명 정도이고 그 외 수영이나 기계 체조처럼 기초 종목으로 분류되는 선수들도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21년에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는 일본이 총 27개의 금메달을 기록했는데 전문가들은 생활체육 인프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을 정도죠. 하지만 저희는 이번에 그 모든 인프라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일단 침수 범위가 너무 넓었어요. 특히나 육상 트랙은 땅을 넓게 써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부지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 많이 지어집니다. 배수시설도 감당 못할 폭우가 전부 그리로 몰려든 것이죠. 그리고 사실 훈련 장소라는 것이 저희에게만 훈련 장소지 일반인들에게는 가볍게 산책이나 조깅을 할 수 있는 여가 장소입니다. 필수 시설이 아니라 침수 복구도 늦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하필이면 전국체전의 참가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던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였죠. 사실 일본의 다른 도시로 훈련을 가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도 훨씬 덜 들고 적응하기도 편했으니까요. 그런데 저희가 한국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제 동료이자 가장 친한 친구인 희나 때문이었습니다. 희나는 한국 덕후로 유명했는데요. K-드라마에 빠져 살면서 시간이 나면 매번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친구였습니다. 희나는 한국을 적극적으로 추천했어요. 외국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생활체육 인프라가 일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가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한국을 향한 애정 정도라고 치부하면서 계속 다른 곳을 알아보았어요. 기왕 새 훈련지로 가는 상황에 놓이자 저희는 평소 어떤 훈련 장소를 원했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쾌적한 곳, 넓은 곳처럼 평범한 조건을 말하던 동료들 사이에서 갑자기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이 없는 곳.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죠. 일본 생활체육 인프라는 매우 훌륭합니다. 도시 곳곳에 체육시설이 포진해 있고 선수들이 훈련하거나 경기하는 모습을 길을 지나가면서도 쉽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수들의 훈련 장면도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여자 육상 선수라는 점이었죠.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딱 붙고 짧은 기능성 스포츠웨어를 입고 훈련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젊거나 늙은 남자 혹은 주부들,
심지어는 하교하는 유치원생들도 저희를 물끄러미 구경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까지는 견딜만 했습니다. 금방 흥미를 잃고 걸음을 재촉하며 멀리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훈련하는 내내 멀리서 카메라로 저희를 촬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기자인 줄 알았습니다. 워낙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해서 팀의 주전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았을 때 인터뷰를 하러 오는 건 아닐지, 방송에 나가면 부모님께 뭐라고 자랑해야 할지 혼자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훈련을 마칠 때까지 계속 촬영만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가 긴 트레이닝복 바지와 후드티를 입자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도 똑같은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같은 사람일 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일 때도 있었고, 여러 명이 동시에 카메라로 저희를 겨눌 때도 많았습니다. 동료 중 몇몇은 결국 긴 바지와 후드티를 그대로 입고 훈련을 받기도 했죠. 코치님은 신경 쓰지 말라며 나무라셨지만 대부분 20대 초중반인 저희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팀 동료들은 모두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훈련 장소는 어디에도 없었죠. 시민의 생활 인프라와 겹쳐 있었고 실제로 시민이 사용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국가대표 1군 육상팀이었다면 국가시설을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도 대표팀은 일본 안에 수백 개 가까이 되어 적극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었어요. 다시 한번 희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오직 운동선수만 쓰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고. 우리도 도를 대표하는 육상 선수팀이니 협조를 구해볼 수 있을 거라고요. 모두가 정말 그럴 수 있냐는 얼굴로 희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희나는 코치님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다행히 코치님도 저희 어려움을 10분 이해했어요. 바로 그날 한국체육대표님이 사용하는 시설에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고 정말 극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희나에게 계속 질문했어요. 한국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희나는 챙겨온 태블릿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주었어요. 가장 최근에 희나가 재밌게 본 K-드라마였는데 희나가 말한 선수 전용 훈련 장소에서 싹트는 청춘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죠. 어떤 장소에서든 사랑을 하는 K-드라마가 지겹지도 않냐면서 희나를 놀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가지 걱정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가 같은 훈련 장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가게 될 훈련 장소도 그런 환경이라면 남자 선수들이 외국인 여자 선수인 우리에게 계속 시선을 던질 것 같아 걱정된 것이죠. 쳐다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시선이 싫어 한국을 선택한 건데 결국 똑같은 걱정을 하면서 훈련을 받는 건 아닐까 우려되었던 것이죠. 그래도 저는 동료들을 위해 걱정을 숨겼고 당차게 움직이며 동료들의 기운을 북돋웠습니다. 한국으로의 비행이 길 줄 알고 걱정했는데 2시간 정도로 짧게 끝나서 다들 힘들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한국에서 길을 잘 찾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듯했어요. 그런데 걱정과 달리 한국에서 길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1억까지 함께 표기해 둔 표지판이 공항 안에 많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놀란 것은 지하철 노선이었는데요. 한눈에 보기에는 복잡한 노선도였는데 호선별로 색깔이 정리되어 있으며 정류장도 크게 표시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여러 호선이 겹치는 환승역 안내가 정말 친절했습니다. 일본 지하철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한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을 타고 가다가 다른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으로 갈아타려면 환승 위치를 찾는 것부터 어려웠습니다. 기업들이 최대한 자기들 노선을 사용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안내를 불친절하게 해둔 것인지라 환승할 때 발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건 정말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어요. 티머니 카드라는 플라스틱 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돈을 충전해두면 어떤 호선이라도 자유롭게 타고 환승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카드로 버스까지 탈 수 있었죠. 외국인인 저희가 길을 한 번도 안 잃고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훈련장까지 왔다는 걸로 그 편리함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경험이 많은 희나가 알려준 덕분이기도 해요. 가장 놀란 것은 동전을 안 쓰는 문화였습니다. 훈련장에 가기 전 배가 고파진 저희는 한국 편의점을 경험해 보기 위해 잠깐 들렸어요. 내부는 일본 편의점만큼 상품 종류도 많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지폐를 꺼내니까 점원이 당황하는 것이지 뭐예요. 알고 보니 거스름돈으로 줄 동전이 모자란 상황이었죠. 다행히 창고에서 동전 다발을 찾아 거스름돈을 모두 받았는데 희나는 한국에서는 지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결제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신용카드 말고도 결제할 방법이 있냐고 묻자
희나는 계산대 옆에 있는 QR코드를 가리켰어요. 앱을 깔고 이 QR코드를 스캔하면 곧장 결제가 된다는 겁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돈을 내지도 않고 결제를 빠르게 마칠 정도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까 만든 티머니 카드로도 결제가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야말로 문화 충격이었어요. 간단하게 배를 채운 우리는 마침내 훈련 장소에 도착했어요. 공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네였는데 고즈넉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런 곳에 훈련 장소가 있다는 게 의아할 정도로요. 코치님과 함께 마침내 훈련 장소에 도착했을 때 나이 지긋한 관리소장님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관리소장님은 일본어를 할 줄 아셨어요. 놀란 코치님이 어떻게 일본어를 할 줄 아냐고 물었고 관리소장님은 저희 눈치를 보며 코치님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벌어졌던 가슴 아픈 역사적 사건 때문인 듯 보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어린 아이로 태어나 어쩔 수 없이 일본어를 익혀야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일본의 지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밉보이지 않기 위해 일본어를 공부했던 한국인 이야기를 이전에도 익히 들었습니다. 문득 관리소장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저희를 반겨주었지만 가슴 안에 억하심정이 이후 어떤 상황에 나타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감은 처음으로 훈련하러 나왔을 때도 이어졌어요. 예상한 것처럼 훈련장에는 여자 선수들과 남자 선수들이 서로 함께 있었는데 저희는 외부 운동장에 있는 육상 트랙을 사용할 거라 남자 선수들과 가까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눈길이 오갈 정도의 거리는 되었죠. 연신 주변을 살폈어요. 아침 안개가 껴있는 상태였고 훈련장은 철저하게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찾아온 사람은 있을 수 없었죠. 그래도 시선이 신경 쓰여 주변을 살피다 보니 저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희에게 관심이 없었고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들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서로 은밀한 눈길을 주고받는 선수는 없었어요. 대신 눈앞에 금메달이 있는 것처럼 오로지 앞만 보고 훈련에 임하는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훔쳐보겠다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오직 투지와 열정으로만 가득한 표정이었죠. 그때야 저희는 오해를 모두 풀었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두는 스포츠에 진심을 다하는 사람뿐이란 것을 실감하자마자 갑자기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신이 난 저는 가장 먼저 운동복 위에 걸치고 있던 거추장스럽고 긴 옷들을 벗어 던졌어요. 그러자 희나도 그리고 동료들도 모두 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 상태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트랙을 돌았습니다. 코치님은 우리의 기록이 점차 개선되는 걸 보면서 놀라셨어요.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건 줄 이제 알았다며 아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워하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훈련장에서 직접 제공해주는 밥을 먹을 때도 얼른 소화시키고 다시 훈련에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욕심이 과해서였을까요? 사흘차 훈련을 하던 중 동료 이나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뛰다가 그렇게 된 것이었죠. 마침 코치님이 잠시 훈련장 운영진과 대화를 하러 간 탓에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 선수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어려웠죠. 바로 그때 정문 쪽에서 관리소장님이 걸어왔습니다. 순찰 도는 중인 것 같았어요. 소장님이 일본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저는 큰 소리로 소장님을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되묻는 소장님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그때까지도 소장님은 트랙 위 자동차 진입로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제 설명을 듣고 잠시 서서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소장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동차 진입로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어쩌면 일본에 대한 적개심 때문일지도 몰랐는데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는 왈칵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던 중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눈물을 닦고 살펴보니 소장님이 허겁지겁 트랙 위로 달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소장님은 자그마한 가죽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곧장 저에게 아픈 학생이 누구인지 물으셨고 계속 헛구역질을 하며 식은땀을 흘리는 중인 희나를 가리켰습니다. 희나는 트랙 한쪽에 쓰러져 있었어요. 소장님은 희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희나의 손발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동료들 모두 눈물을 글썽이며 희나를 걱정하는 가운데 소장님이 괜찮으니 안심하라고 말하면서 가죽 가방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실을 꿰맬 때 쓰는 바늘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라이터를 꺼내 바늘 끝을 불로 지진 소장님은 희나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바늘을 찔렀습니다.
말릴 틈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희나의 엄지에서 피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피의 색깔이 너무 짙었습니다. 희나가 체한 것일 뿐이라고. 한국에서는 체했을 때 이런 민간 요법을 쓴다고 소장님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희나가 정신을 차렸어요. 헛구역질을 멈췄고 대신 트림을 했습니다. 손에서 흐르던 피가 다시 선명한 붉은색이 되었죠. 때마침 코치님이 돌아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코치님은 소장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기운을 차린 희나도 고맙습니다라고 한국말로 인사했죠. 소장님에게 감동한 저희도 어눌한 발음으로 희나를 따라하며 소장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장님은 어린 친구들을 위해 도움을 준 것뿐이라며 한국을 좋게 봐주어서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전국체전 일자에 맞춰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쉽게도 은메달을 땄지만 훈련과 대회를 모두 포함해 최고 기록을 세워서 충분히 기뻤습니다.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 관리소장님께 연락했고 관리소장님은 함께 축하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또 한국에 오라며 따뜻한 말도 남겨주셨죠. 체전이 끝난 후 저희는 매년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희나가 제일 기뻐하면서 아직 가보지 못한 여러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동료들이 희나처럼 주변 사람에게 한국의 멋진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감사한 나라와 그 나라에서 만난 감사한 얼굴들을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